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작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아마 제 사연이 그 말을 딱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수성가해서 돈이 많지만 집 자체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외동딸이라서 다른 형제가 있는 집보다는 육아 비용이 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았기는 해요. 그냥 남들 다니는 만큼 학원 다니고 남들 받는 만큼 용돈도 받아 쓰고 딱 평범함의 기준점처럼 살았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길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머리가 없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옷이며 액세서리를 사고 구경하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진로를 정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레 쇼핑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옷 팔고 싶다, 액세서리 팔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정보도 알아보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쯤에는 명확하게 내 쇼핑몰을 창업해서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꿈이 잡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부모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쇼핑몰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전문 직종은 아니니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회사를 다니라고 하는 걸 제가 몇 날 며칠 설득하니까 정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 모아서 하거라 라고 하셔서 바로 알았다고 하고 수능 직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미성년자도 받아주는 알바가 있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용돈 받는 것도 용돈 받는 대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쇼핑몰도 엄연한 사업이니만큼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어느 정도 원하는 돈을 헤아려 보니까 최소 몇백은 돼서 진짜 거의 반년 동안은 알바에 목을 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20살 초반에 제 쇼핑몰을 차릴 수 있었어요. 돈을 조금 모으긴 했어도 넉넉치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도 엉성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목 있는 사람들은 제가 파는 옷을 살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홍보도 하고 돈 생길 때마다 새로운 물품들도 사들였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리는 것들이 10개도 넘게 주문이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포장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돈 버는 맛을 한번 느껴보니까 힘든 것도 즐겁다고 느껴질 정도여서 더더욱 일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기를 몇 년, 이제는 제 주변 친구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내고 있고 탐탁치 않아 하던 부모님들도 제가 차 바꿔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하니까 우리 딸 능력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만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저한테는 여유롭던 추억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학창시절에 사귄 친구들 몇 명, 특히 연애는 꿈도 못 꿔봤습니다. 어릴 때는 여중여고를 다녔고 남들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안 가고 사업에 매진했으니 누굴 만날 틈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서 알콩달콩 연애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렇게 즐거울까? 라는 궁금증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없는 친구들한테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흔한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첫 소개팅이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물어보고 그랬네요. 하지만 소개팅을 했어도 결혼은커녕 연애로도 이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평생 연애나 결혼은 못할 팔자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던 쇼핑몰은 규모가 좀 커져서 저는 반듯한 사무실도 차려놓고 쇼핑몰 일을 도와줄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기존에 하던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말고도 남성 의류 쪽으로 판을 벌리게 돼서 남성 의류 쪽 피팅을 도와줄 모델을 뽑아야 해서 공고를 올렸습니다.
보통 저는 사람은 많이 뽑지 않기도 하고 직원들 대우를 잘해줘서 이직률도 낮아서 공고를 올리는 횟수가 손에 꼽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었죠. 다른 쇼핑몰들이 모델한테 월급을 얼마나 주나 몇 군데 참고한 뒤 평균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고를 내니까 연락도 잘 오더군요. 이력서를 꼼꼼히 보면서 직원들에게 1차 면접을 시키고 저는 최종 면접만을 맡았습니다. 보니까 최종 면접에는 딱 한 명만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이쯤 되면 굳이 저까지 면접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한번 만나봐야 느낌이 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최종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시간 전, 마지막으로 면접자 이력서를 한번 훑고서 기다리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진보다 10배는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옷을 파는 곳이니 몸매랑 비율이 좋아야 해서 얼굴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몸매만큼 얼굴도 엄청났어요. 직원들도 최종 면접자가 너무 멋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점수가 좋아서 바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기존 직원 중에서도 남직원이 없던 건 아니었으나 너무 오래 같이 일하기도 했고 그 직원은 여자친구도 있던지라 평소 지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남자 모델은 달랐습니다. 슬쩍 물어보니 여자친구도 없다고 하고 나이도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데다가 외적인 게 너무 뛰어나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일하다가 흘깃흘깃 남자 모델을 보면 공교롭게도 남자 모델 역시 제 쪽을 보고 있었는지 눈이 마주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별다른 연애 경험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서로 관심이 있다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까지는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못해도 3년 이상은 연애를 하고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3년의 연애는커녕 그냥 이왕 사귀게 된 거 바로 결혼까지 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의 연애를 더 한다고 해도 지금 남자만큼 잘생긴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결혼하는데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다지만 저는 제가 능력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것들은 제가 책임지면 되니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데 자기는 어때? 하고요. 그랬더니 나도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더라. 너무 늦으면 오히려 부담되고. 라는 답이 와서 그때부터 조금 저돌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 인사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아무래도 제 돈으로 월급 받는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쇼핑몰 언제부터 했는지, 얼마 정도 버는지도 서슴지 않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가릴 것도 없을 테니 편하게 알려드렸는데 아유 젊은데 능력 있네 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식은 어떻게 할지 언제쯤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제가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도 그래 어차피 결혼은 네가 하는 거니까 잘 살아야 한다 하며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식장도 잡고 이것저것 준비 후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입 자체가 남편보다는 제가 많이 벌기 때문에 생활비는 전부 제 돈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제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사실 애도 없는 상황에서 부담될 정도로 들어갈 일은 없었거든요. 혼수며 집까지 제가 함께 책임졌죠.
이쯤 되면 너무 멍청하게 결혼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나중에 부득이한 일이 일어나도 명의 같은 건 다 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니까 걱정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 하면서 제 부담을 나누려고도 했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더 거리낌 없이 제가 먼저 나서서 돈 쓰고 그랬어요. 돈은 이미 제가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그냥 됨됨이가 좋은 게 더 좋았거든요. 말뿐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이야기해주는 마음이 예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댁도 알뜰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한테는 명절이나 생신 때만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챙겨드리는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날 아닌데도 어머님, 아버님, 요새 날도 좋은데 가까운데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백화점 들렀는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는 코트가 있어서 한 벌 사왔어요. 하면서 선물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초반에는 분명 제가 뭔가 해드리면 시부모님이 엄청 미안해하면서 계속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오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여유 있게 뭔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하셨는데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호강한다고 덕분에 잘 쓰겠다, 잘 다녀오겠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뭔가 좋은 게 생각나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리면 거의 잊지 않고 시부모님 것까지 함께 챙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돼서일까요? 점점 제가 뭔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혔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두 분 다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용돈은 원래 드리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용돈이라고 해도 두 분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 드리듯이 꾸준하게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저한테 의지를 하니까 얼결에 제가 용돈을 넘어서 두 분 생활비를 챙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저한테 돈을 받아서 쓰실 거였으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일절 이야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그만두시고 통보식으로 이제 일을 쉬게 되었으니 용돈 좀 더 올려서 붙여줘라 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제가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보고 참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여보 능력 때문에 너무 편해지셔서 그런가 봐. 내가 앞으로는 갑자기 그러지 말라고 꼭 이야기할게. 화내지 마.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치면 다 이해해주고 옆에서 도닥여주니까 어지간한 화는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시부모님 일도 그랬습니다. 아휴, 그래. 한평생 모시고 그러셨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다시 일 시작하실 때까지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대신에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말로는 몇 개월 안에 다시 일을 하실 것 같았던 시부모님이 시간이 지나도 일은커녕 오히려 놀러다니는 일이 더 늘어났어요. 무슨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갯돈도 낸다고 하시고 옷이며 가방에 사치까지 시작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레 제가 시댁에 보내야 하는 돈도 늘어났죠. 게다가 이 상황은 외국에 있던 시누이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시누이는 대학교 초년생의 나이였는데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1년간 호주에 나가 있다가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즈음에는 시누이가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때만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못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신우이는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던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이 호화롭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면 뭔가 얻어낼 게 많다고 생각이 됐는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곧 생일인데 혹시 가방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원데이 클래스 배워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는 동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우이가 동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다 챙겨줬죠. 시부모님 주듯 가끔 용돈도 주고 그 나이 때에는 조금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선물해줬죠. 아까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해도 그걸 그냥 참아 넘길 수 있었던 건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남편이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남편도 슬슬 씀씀이가 커지고 일반적인 직장인 봉급으로는 기존에 제 돈으로 생활하던 거의 반도 못 누리니까 아예 저처럼 쇼핑몰이든 뭐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귀찮은 듯이 넘기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채고 바로 이혼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일단 저 때까지는 남편 하나 보고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겨왔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 시작하는 것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 시누이, 남편까지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언제부턴가는 저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매번 여행을 보내드리던 때 조금 사정이 있어서 안 보내주면 비행기 예약은 했니? 라면서 티켓 맡겨둔 듯이 구는 시부모. 뭐 사달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바빠서 답장하는 걸 까먹으면 왜 답장 안 해요? 저 급하단 말이에요. 하면서 답장할 때까지 연락하는 시누이. 그리고 받을 돈은 다 받아가면서 점점 가정생활에는 소홀해지는 남편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지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한테 해주는 건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다 줄이고 시누이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제 돈으로 일절 뭐 안 해줄 거라고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돈으로 유세 부리냐는 소리부터 부족한 거 기껏 아들이랑 결혼시켰더니 지가 왕인 줄 안다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기가 차서 아무 말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본성인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을 일절 끊은 뒤에 한동안은 시부모님이며 시누이며 저한테 전화를 못해서 안 달랐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뭔가 이야기를 하는지 엄마랑 아빠랑 전화 좀 해봐 라는 식으로 말이 전달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몰릴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 절대 결심 안 바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한테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충 달라지는 건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느껴져서 나도 정말 내 가족인 것처럼 열심히 챙긴 건데 날이 갈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치고 힘들다. 혹시 사과할 마음이 있어도 안 받겠다. 욕은 더욱 안 듣겠다. 앞으로는 생일,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제외하고는 나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도 제가 해준 게 많다는 건 아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의 문제는 어찌저찌 제 쪽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었죠. 바로 남편이요. 시댁의 빌붙음이 이 지경까지 왔을 때도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약간 변하긴 했어도 이전에는 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준 만큼 제가 시댁과 칼같이 굴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없앤다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가끔은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말 바쁜가 보다 했겠지만 이미 예전과는 달라진 남편 모습이 낯설어서 그런지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젊고 잘생겼으니 혹시 다른 여자라도 만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치솟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정말 그때는 기운이 이상했어요. 흔히 여자들은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자의 육감이 고개를 쳐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작은 카메라를 하나 사서 남편 차에 설치해 두었어요. 비록 의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제 걱정이 그저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마침 집에 있던 남편한테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핑계를 대며 남편 차에 타서 몰래카메라를 회수했어요.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 차에서 내리고 나면 적당한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죠. 카페에 도착해서 앉아서 영상을 틀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차에 웬 여자 2명을 태우고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쌀쌀한 행동이 이제야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영상을 끄고 싶었지만 조금 보다 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만큼 이걸 잘 챙겨서 증거로 만든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여자 둘의 맨몸이 나온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두고 짧게 편집까지 해서 핸드폰에 넣어둔 뒤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라며 말하더라고요. 팔자 좋게 소파에 늘어져서 TV를 보면서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남편이 누운 소파, 보고 있는 TV, 심지어 입고 있는 실내복까지 전부 제 돈으로 산 거란 걸 인식한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남편이 서재로 쓰는 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컴퓨터를 켰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가지더라고요. 가끔 제 컴퓨터 대신 남편 컴퓨터를 쓰는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원래 같았으면 정말 업무 용도로 썼겠죠.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몰래카메라 영상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봤어요. 대화는 가관이었죠. 잘은 몰라도 영상에 나왔던 여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아예 돈을 주고 여자랑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만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 돈을 아주 자기들 것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잘 꼬셔서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리게 하라느니 제가 여행 보내주고 돈 대주는 일이 줄으니까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면서 단물만 빼먹고 빨리 이혼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놓고 거실로 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리모컨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래?" 하고 소리 지르는 걸 아까 핸드폰으로 보내둔 몰래카메라 영상을 틀어줬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길래 머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제발로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그냥 무작정 끌어내서 바깥으로 밀쳐냈습니다. 지금요? 깔끔하게 이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던 것도 제 돈 때문이었나 싶어요. 아무튼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얼굴 하나 보고 남자 안 만나려고요. 사연을 끝내려고 보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만 한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음은 후련합니다.